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따뜻하고 기분 좋고 맑은 햇살이 이곳 광화문 광장에 내리쬐고 있습니다. 강하게 불던 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날씨가 모처럼 만에 이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아침에는 봄이었다가 한낮에는 여름이 되는 아마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김정숙 여사가 과연 악수를 패싱했느냐 아니냐 논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다. 그런데 또 여권 일각에서는 문책의 의미가 있다. 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장자연 씨가 친필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려진 과거사 진상위. 그런데 오랜 기간의 재수사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때 당시에 부실 수사를 했다. 하지만 이번 과거사위도 역시 밝혀낸 건 없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술 접대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대해서 과거사위원회는 검찰 내에 있는 과거사위원회는 사실과 부합하다.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한 것이 확인됐다.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접대 강요 등에 대해서도 재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13개월 동안 84명을 조사했지만 사실상 빈손이었던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과거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내에 과거사 진상위가 밝혀낸 것은 당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했다라는 사실뿐인 겁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본지에서 이렇게 과거사위의 결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지를 외면한 채 조선일보 흠집내기에 올인하다가 13개월을 검찰 과거사위가 허송세월을 보냈다. 과거사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26쪽 중 14쪽이 조선일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접대받은 전직 관료, 골프 여행 간 기업인 등 16명이 있는데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이 1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데려온 윤지호의 성폭행 주장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도 뭐 하나 밝혀낸 게 없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국회 정상화시키자. 어제 저녁 맥주집에서 이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른바 치킨 플러스 맥주, 치맥을 즐겼습니다. 오신환, 이인영, 나경원 3명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만나서 치맥을 부딪히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해법을 만들자, 파행 장기화를 막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번 만남이 기대된다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이 세 원내대표 간 뭐 하나 합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이 모습 살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기억납니다. 고향 저유소 화재, 풍등을 옆에서 날리던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이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해서 사실상 자백을 강요했다. 해당 경찰의 주의 조치 등 권고를 내렸습니다. 수사관이 어떻게 이주 노동자에게 물었느냐? 그 거짓말 아니에요? 에이,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거짓말입니까? 무려 123번이나 거짓말 아니냐라는 것을 반복해서 질문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경찰이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강압 수사를 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핵시설 5곳 중 한두 곳만 없애려 했다라고 밝힌 건데 한국일보가 의역을 이렇게 한 건데 더욱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김정은이 핵시설 한두 곳만 없애려 하길래 내가 5곳을 말하자 김정은이 놀랬다라는 워딩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의 증거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셈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미 회담, 더 나아가 남북 회담의 판도조차 변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김경수 지사를 구속해버린 성창호 판사가 오히려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김경수를 구속해서 검찰이 나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성창호 판사가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고 성 판사의 변호인은요. 성 판사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는 근거가 없다. 이른바 검찰이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성 판사는 그 이전에 이미 피의자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통 칼잡이 출신의 젠틀한 변호사, 돌직구쇼 전담 김광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모셨고요.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채널A의 정말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배윤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영상 속의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과연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에게 악수를 패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후에 여러분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장재현 씨 사진과 함께 용두삼이 결론. 이럴 거면 왜 재수사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벽돌단 그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3가지 키워드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악수 패싱 2라운드 공방이 거셉니다. 아주 거셉니다. 어제 오전까지 저희가 방송했을 때까지는 사실은 김정숙 여사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정말로 이 악수 패싱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독할 만한 영상이 공개가 안 됐었는데 어제 오후 늦게 해당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야구나 배구에서도 그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VAR이죠. 마치 비디오 판독처럼 오늘 함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게 악수 패싱인지 아닌지 한번 좀 판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돌직구쇼 오늘 출연진들도 함께 지금 영상을 좀 함께 보시죠. 논란의 그 장면입니다. 자, 지금 김정수 여사가 후루룩 지나갔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여사가 이해찬 대표와는 악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부인이 황교안 대표를 보고서는 확실히 악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손학규 대표와는 악수를 하는 모습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판독해 보시죠. 자, 황 대표의 손이 마중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얼른 들어오죠. 영부인과 악수를 하지 않은 모습이 비디오 판독으로 판독이 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는 악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제 이해찬 대표도 악수를 못했다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영상을 판독해보니 이해찬 대표와는 악수를 한 것으로 판독이 되고 황 대표가 왼손을 극적극적 이는 모습. 지금 이 장면이죠. 이해찬 대표와는 영부인께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인 황교안 대표와는 악수를 안 하고 손학규 대표와는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황 대표가 그러자 왼손으로 왼쪽 눈 밑을 극적극적. 참 요즘 비디오 판독 기술이 스포츠에서도 상당히 좀 고도화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게 패싱인지 아닌지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아마 비디오 판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박소영 기자.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판독 결과입니다. 어떻다 저떻다 단정을 할 수 없고 그 최종 판단은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에 맡기겠는데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였었고 또 민주당 출입 반장도 했었으니까 패싱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패싱인지 아닌지는 김정숙 여사만이 알겠죠.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좀 패싱 쪽에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측에서는 시간이 짧았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간격이 꽤 벌어졌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김정숙 여사가 이전에 이해찬 대표와 손학규 대표 등등과 굉장히 빨리 악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수하는 시간이 한 1초 정도밖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김정숙 여사가 이해찬 대표와 악수를 하고 몸을 돌려서 손 대표에게 악수를 하는 시간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와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고 다시 손 대표에게 악수를 하는 시간이나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는 좀 맞지 않는다. 네, 시간이 없어서 몸을 이렇게 돌려서 바로 손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보시면 이렇게 악수를 하다가 급해서 악수를 못할 때라도 우리가 눈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눈인사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눈인사, 눈을 마주치고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렇게 눈빛으로 전할 수 있는데 보시면 눈인사도 거의 하지 않고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고 바로 이해찬 대표와 악수를 하고 몸을 돌려서 손학규 대표에게 손을 건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눈빛 교환도 없었다. 네,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것을 확인한, 저 눈에는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황 대표도 그렇죠. 좀 무안해서 손을 올리려다가 좀 내렸고, 그 모습을 보고 뒤에 있던 신보라 의원과 장제원 의원도 뭐지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 저는 좀 의도적인 패싱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지금 싶습니다. 황 대표 손이 마중 나왔다가 얼른 철수하는 장면도 지금 저희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서 보내드렸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어쨌든 개인적인 판독 결과는 이것은 패싱 쪽이다. 그 황 대표 바로 뒤에 신보라 의원이 있었습니다. 신보라 의원의 표정 변화와 신보라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지금 고개를 따라서 돌리면서 하는 표정이죠. 장제원 옆에서 황 대표 국적. 자, 신보라 의원은 이 장면을 바로 봤다는 건데 직접 목격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보라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는 정확히 황 대표를 응시하고도 지나갔습니다. 대통령의 악수도 무색하게 한 행동입니다. 무엇이 청와대의 진심입니까? 영부인의 사력 있지 못한 행동과 못된 해명으로 청와대 스스로가 소통의 공을 더 멀리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 유독 제1야당 대표에게만 야박하십니까? 자, 신보라 의원은 이 장면을 봤어요. 박용진 의원님, 예.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니까. 패싱입니까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을 담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마음을 그 패싱이다. 예. 글쎄요. 신보라 최고위원은 몰라서 묻습니까? 왜 저렇게 되는지? 제1야당 대표면 그냥 국회 의석 숫자 많으면 제1야당 대표인가요? 그만한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망언을 일삼고요. 여전히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그 패륜과 비슷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세요? 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1야당이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일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잘 오셨다라고 악수하고 또 그렇게 말씀해서 고맙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됐지. 나는 왜 영부인이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야당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 거 아닙니까? 악수하지 않았다고 정치 논쟁 삼는 거.
그게 진짜 악수입니다. 악수다. 정치적 악수를 두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왜 악수를 안 했을까 하면서 다시 예. 황교안 대표가 처리하지 않은 치우지 못한 짐은 뭐냐? 여전히 끌고 가고 있는 건 뭐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의당했어야 되는 징계의 문제, 그다음에 이종명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사태 처리의 문제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하지 않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무슨 민생 투어한다고 다니면서 대통령 비판하고 정부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이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역사적인 화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악수하지 못했다고 이거 가지고 정치 쟁점 삼는 게 진짜 악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박용진 의원도 판독 결과 패싱은 패싱이지만 패싱 당할만 했다라는 의견인데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저 5년 꽃밭 전 예. 꽃밭에 쭉 있어서 춘추관장도 하고 대변인이었는데 요즘 같은 이 건 같은 이렇게 우픈 일은 웃기고 슬프다. 처음이에요. 그건. 근데 저 박용진 의원님 마음을 담은 그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무슨 사인을 주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공방이나 뭐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부인은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리고 제가 그렸던 제가 바라는 영부인의 모습이라는 거는 그런 아픈데 좀 도닥거려 주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쫙쫙 갈라지고 편가르기 막 이렇게 하고 정쟁 있어서 싸우고 그럼 거기 그래도 좀 도닥거려 주시고 이렇게 메워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그런 영부인상을 바라는데 예. 대통령은 오히려 약수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영부인께서 패스하고 간다? 예. 글쎄요는 이해가 가지 좀 쉽게 좀 이해되지 않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느낌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바로 야당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비판 세력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단면이라서 예. 오히려 더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딱 드리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청와대가 해명하는데 대통령이 지방 행사 가셨다 이동을 하시면은 참모진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별로 체크 안 해요. 예. 대통령께서 타시면 딱 이동수장이 이동을 합니다. 그게 예. 기차든 버스든 헬기든. 근데 유일하게 영부인 안 타시면 기다려줘요. 저 있을 때 그래가지고 참모진이 못하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없어서 영부인 안 오실 때까지 윤석열 수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악수를 못했다? 애초에 청와대 해명 잘못됐고요. 글쎄 이게 야외 행사잖아요. 야외 행사인데 대통령 주변에서 다 저런 일들이 있고 앞서 황교안 대표 막 들어갈 때 뭐 시비가 굉장히 많았었잖아. 어제 우리 화면 봤던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저렇게 야외 행사를 이렇게 그 혼란스럽게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나? 예. 아주 두 가지가 저는 이상한 그래서 우픈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패싱이냐 아니냐의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출입 반장이었던 박소영 기자와 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이거 패싱이다라고 현재 판독을 한 상황인데 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다룰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부인이 악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냐 논란으로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해명이 그런데 어제 제각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패싱이 아니라 그냥 못한 거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오후에 영상이 공개되니까 서른 의원은 5.18 폄훼를 정리 못한 일종의 영부인의 엄중한 추궁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패싱을 못한 건지 의미를 담아서 추궁을 한 건지 여권에서 뭔가 답변이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참 못났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악수 한 번 못하고 지나간 것을 생트집 잡아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럴 거면 대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왜 갔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그 비디오 판독 결과를 보니까 비디오 판독 결과 보니까 고의적인 패싱이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패싱이 아니고 마음을 담은 패싱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전제로서 영부인으로서 어떤 지위를 변로를 하고 영부인도 사람 아닙니까? 영부인도 그러니까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남편이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 독재라고 하고 예. 계속 5.18 망언하고 김정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석대변이다. 그렇죠. 뭐 김정은 수석대변인 또 수석대변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평소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황 대표에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결과가 저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영분이라고 한다면 뭐 포용이 있어야 하고 그런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말은 할 수 있지만 한 인간이 되면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저거 놀라야 되는 것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네. 왜 자유한국당에서 저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아요. 오히려 저 패싱 자체는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무시하는 그런 뭐 행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김정수 여사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저건 기자가 저걸 보고 기사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회자가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무시를 당한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속 이것 가지고 왜 무시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게 참 이해하지 않는 모양이 부분이 썩 좋진 있어요. 않다. 네, 맞습니다. 김병 박사님. 그 홍익표 대변인 얘기랑 그리고 청와대가 시간이 없었어라고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저는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 얘기했던 얘기는 서른 의원 얘기랑 거의 맥을 같이 한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분명히 의도를 담아낸 패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보수정당 대표가 참석한 게 4년 만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기 전에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 이 5.18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막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인데요. 황교안 대표 취임하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 다음부터 5.18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정치적으로 의도화시키는 모습들을 저는 적어도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사실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야가 화합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정부 그리고 청와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저께 여야 원내대표 만났던 것처럼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청와대가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야당이 거세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하는 과정의 말을 거치면서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판까지 끄집어낸 적이 있거든요. 청와대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바라보건대 정부가 우리는 도저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독재자의 후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니 이쯤 되면은 완전히 국민의 반으로 갈라서서 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결집해서 가자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5.18에 대한 아픈 역사에 대해서 극복하고 정말로 이에 대해서 같이 껴안고 가야 되는 보수정당에 대한 생각을 단 1이라도 했다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얘기했던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얘기를 했다면 저는 적어도 김정숙 여사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5.18 기념식을 저와 같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논란도 이제 종집을 좀 찍고 정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도직구시에서 마련했던 비디오 판독 결과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입니다. 검찰 내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13개월 동안 수사했던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용두삼이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뱀의 꼴이다. 빈손이었다. 검찰 과거사 진상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결과를 내렸길래 직접 살펴보시죠. 일단은 장자연 사건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유명 사회계 유명 인사들로부터 술 접대와 더 나아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장자연 씨의 자필 문건, 그리고 그 이후에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때 당시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뭐 하나 밝혀낸 게 없었고, 대통령이 최근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했고 검찰 내에 과거사 진상위가 꾸려져서 13개월 동안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장자연 씨가 직접 친필로 남긴 그 장자연의 문건의 진실성 여부.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 과거사위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는지 혹은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과거사위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 수사를 방해하려 외압을 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는 외압이 사실이다. 즉 조선일보가 당시에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다. 라는 다소 앞뒤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윤지호 씨가 내가 봤다라고 말을 했다.
정말로 유명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그 장재현 리스트가 존재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실물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윤주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3개월 동안 수사에서 말입니다. 장 씨에 대해서 성폭행이 있었느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결론. 소속사 대표가 위증을 했느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신 것처럼 말 그대로 용두사미. 박소영 기자. 이럴 거면 검찰 과거사위가 왜 그 난리를 피고 13개월 동안 재수사를 했느냐. 칼을 뽑아들였으면 뭐라도 배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검찰 과거사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도 일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자연 씨가 문건을 남기고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정말로 유명 사회 인사들로부터 술자리와 성접대까지 강요받았다라는 자필 진술. 이게 사실이냐 여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사건이 복잡한데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장자연 씨 문건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자연 씨가 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 그리고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술 접대를 한 자리에는 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술 접대, 술자리 강요, 성접대 이런 것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사위가 이제 다시 진상조사를 시작했던 건데요. 과거사위는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당시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해 보니까 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란 사람은 바로 TV조선의 전 대표였던 방정호 씨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방정호 씨가 그때 장자연 씨가 말한 술자리에는 동석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소속사 대표였던 사람이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를 강요한 것은 맞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죠. 자, 그런데 이 강요죄 같은 경우 강요를 했으니까 그럼 강요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이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강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이 벌어진 게 2007년에서 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 방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거사위가 이 방 전 대표가 직접 술 접대, 장자연 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는지, 성상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네,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자연 씨 리스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윤지호가 하나인데요. 봤다라고 했던. 네, 그렇습니다.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씨 문건 7장 중에 2장이 리스트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 이름 포함해서 50명의 이름이 쭉 실명으로 적혀 있는 문건을 자신이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른 사람들 문건을 봤다는 뭐 기자나 전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엇갈렸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리스트를 보지 못했다. 정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는 50명의 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라고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과거사위는 이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과거사위가 뭐 하나 추가적으로 밝혀낸 것은 없는 상황에서 어제 발표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수사를 외압했다라고 과거사위는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이 부분인데 2009년 조선일보가 이른바 대책반을 만들어서 장자연 사건을 대처했다라고 과거사위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수사 책임자인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MB정부가 조선일보와 한판 붙자는 건가?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검찰 과거사위가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당시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이 중간조사 발표 직전에 관련자에게 전화를 해서 방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라고 진술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과거사위 검찰이 어제 밝혔습니다. 당시 조사단 조사를 받은 관계자는요, 당시 수사 상황을 조선일보 법조팀이 알고 있었고 진술선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더라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것도 어제 검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반론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에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조선일보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박용진 의원님, 네. 검찰 과거사위와 조선일보가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넘어들어간 건데 과거사위가 조선일보가 외압을 했다라고 좀 주장을 했지만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예. 조선일보의 저 대응 있죠. 명예회복을 위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만일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맞으면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겠습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데요. 아니 정권이 우리랑 한판 붙자는 거냐 이런 말을 아무리 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나요? 이걸 지금 보면 한 개인이 한두 명이 그저 우리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판단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제시하려고 하는 사회상, 언론의 사시, 사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언론은 이렇게 나간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가고 동아일보는 이렇게 나간다. 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중에서 나는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게 이러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철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한국 경제 철학에 관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국정 철학과 관련된 문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여러 범죄 혐의, 이런 문제를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조직원이, 조선일보의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가서 수사를 하는 담당자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고 또 회유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아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일반 상식적으로 좀 용납이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그게 진보적 언론이든 보수적 언론이든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간에 진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지 그것이 수사당국의 진실, 수사당국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행위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장담한 것처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그 진상을 가리셔가지고요. 조선일보가 벗어날 게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선일보에서는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득 궁금한 거 김弁박사님. 그 이외에 16명의 사회계 유명 인사들이 이른바 장재현 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고 술 접대를 강요했고 뭐 교수도 있었고 뭐 재계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과거사 진상위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혹은 왜 하나도 안 밝힌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장자연 사건의 실체 규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선일보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물어야겠죠. 근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 보수열인 조선일보에 해당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진술에 의존합니다. 진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그 부분은 진실로 굳어지면서 국민들의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팩트에 대한 전달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 그리고 이 방실 일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다면 같이 더불어서 반드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장자연 씨에게 돈을 줘서 입금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사회 유력층의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조사했는가에 대한 여부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선일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만큼 나머지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에 과연 제대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윤주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모든 것들은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네.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은데 중간에 윤지호 씨가 장자연 씨 술자리에서 약에 취한 듯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이것은 이 특수강간으로 인해서 공소시효를 다시 한번 되살려 갖고선 수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윤지호 씨 증언에 대해서 뭐 하나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장자연 리스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장자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실제 실명들이 적혀있던 리스트인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미숙 씨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현재 기획사 대표와 또 다른 기획사 대표 간의 소송에 대한 양상으로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인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더라.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고리를 끄집어내야지만이 장자연 씨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건 사회 유력 인사들이 연예인을 소위 말해서 술자리 시중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에 분노하게 되는 건데 그 진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치적인 공방만이 남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결국은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의 결과는 이러한 초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검찰 내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윤지호 씨의 증언에만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니냐,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의 과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범죄자예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스토킹 하신 거예요?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지금 검찰 대선배인 김광삼 변호사님 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선의 많은 이제 검사 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수사에 ABC가 있어요. 그렇죠? 김광삼 변호사님도 뭐 잘 나가던 칼잡이였으니까. 그런데 보면 김병현 박사님 지금 방금 피토했듯이 조선일보도 밝혀야 되고 16명의 사회 유력 인사들이 이른바 장자연을 술자리에 성적 놀이개로까지 쓴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대통령이 재수사를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누군지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뭐 수사할 수 없다. 그럴 거면 뭐하러 검찰 과거사위 꾸렸나? 검찰 수사의 ABC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뭐 수사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자체가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하면서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2009년도 3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피해자인 장자연 씨 진술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니 근데 공소시효가 어차피 넘을 거라는 건 과거사위 시작하기 전에도 다 알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리스트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목격자 진술이 어떤 장자연 씨와 관련된 뭐 특수강간이랄지 아니면 성범죄에 있어서 뭐 강간치사이랄지 이런 범죄가 있었다고 하면 공소시효의 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고 또 증거를 수집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다. 수사 그렇죠. 실패한 거다. 성범죄와 관련된 특히 이제 특수강간의 강간치사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못 밝혀내면 나머지는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진척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나 진상위원회에서는 윤지호 씨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윤지호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여론에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리스트와 관련해서 과연 그게 한 7장 정도 되는데 4장은 있습니다. 나머지 3장에서 과연 개별적으로 리스트가 있었느냐. 근데 그걸 윤지호 씨 말고도 본 사람들이 뭐 연예부 기자랄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도 이 정도 되면 뭐 특수강간이나 성범죄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번에 윤지호 씨의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도마에 올라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지호 씨 진술만을 가지고는 수사를 재수사해봤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저런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만 뭐 일단 진상조사단에서도 13개월 동안에 열심히 했지만 결국 조사에 한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박정호 대변인, 저는 걱정되는 게 이 13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분노하고 웃고 슬퍼하고 결국에는 이게 허탈한데 이 감정적 국민들의 감정적 소모와 지금 결국 용두사미 수사 결론 때문에 장자연 씨만 2번 상처받는 게 아닌가. 우리가 윤지호 씨의 전 국민이 다 놀아난 건 아닌가. 라는 허탈해하는 국민들의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젊은 꿈 많은 여배우의 죽음 정말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사실을 밝혀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 도려내야 되는데 13개월 동안 84명을 조사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후에 이 수사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윤주호 씨의 등장, 이후에 있었던 우리 사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비용,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어제 발표 이후 가져온 뭐가 남아있나. 그동안 우리는 정치권대로 이리저리 쫙쫙 논아져서 싸우고 있었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속에 각종 지표는 나빠지고 있었고 예. 근데 우리 모두는 윤주호 씨 말 한마디에 모두 휘청휘청거렸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윤주호 씨가 등장하기까지 많은 역할을 했던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안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윤주호 씨가 캐나다에 들어와서 증언하고 그다음에 국내 체류하면서 뭐 경찰의 보호를 받고 하는 동안에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장재현 리스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안민석 의원을 포함한 윤지호와 함께하는 그 의원들. 예. 지금은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던 건지 한번 되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친모가 한 행위로 도저히 보기 힘들 만큼 정말 비정한 친모의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친모는 다시 구속됐는데 어떻게 친딸에게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딸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딸한테 미안한 게 아니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심정은 좀 어떠신가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수면제에 벽돌을 단 그물까지 이 친모가 본인의 친딸에게 벌인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친모 유 씨는 범행 이틀 전 신경정신과에 방문을 해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범행 당일 친딸이 승용차에 타자 그 처방받은 수면제를 직접 본인이 타서 본인의 손으로 그 음료수를 딸에게 먹입니다. 의붓답 살해범인 이 김 씨죠. 계부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살해하려 했다. 아내가 수면제 7알을 타서 딸에게 건넸다라고 범행을 실토했어요. 김 씨 부부는 수면제 먹고 금방 잠들 줄 알았는데 꾸벅꾸벅 졸기만 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범행 일체를 실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친모는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양의 시신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물을 구입한 후 이 친모는 붉은 벽돌을 그물에 매달아서 직접 친모가 본인의 손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수영 기자, 결국은 구속 후 검찰 송치됐어요. 벽돌을 단 그물까지 본인의 손으로 준비를 했다는 건데 도저히 그러니까 이 친모는 아무리 젖먹이 아이가 있어도 풀어줄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범죄의 잔혹함이 확인이 된 거죠. 이 정도면 뭐 공범이라기보다 주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범이다. 굉장히 혐의가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요. 원래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만 해도 이 판결부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공범인지조차도 확실하지가 않고 살인 방조라는 것도 확실치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거는 바로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긴급 체포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을 죽인 것도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는 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황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인 게 확실하죠. 지금 보시면 이 엄마가 친모가 A양을 전화로 불러내잖아요.
이 불러내기 이틀 전에 가서 이 수면제를 처방을 받은 것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약간 우울증이 있다, 그리고 잠도 잘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해서 순천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남편의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계부의 얘기에 따르면 이 친모랑 계부는 원래 이 수면제를 가지고 딸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근데 7알을 먹여도 딸이 죽지 않아서 결국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병행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 그 오래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한 다음에 이제 저수진에 시신을 유기를 하죠. 유기를 한 이후에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찾아갔더니 이제 딸아이의 시신이 물에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함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시 가라앉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집에 있는 벽돌을 구하고 그리고 그물 파는 곳에 가서 그물을 달라라고, 어떤 그물을 달라라고 콕 찍어서 바로 사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어떤 종류의 그물까지 정해서 이 범행을 공모를 했고 그 이후에 뒤처리까지 남편과 철저하게 공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그 인근의 낚시 전문점, 그러니까 친모가 들러서 그물을 샀다는 낚시 전문점 주인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친모가 와서 족대가 어딨냐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물의 한 종류죠. 족대가 어딨냐고 물어봤다. 거기 들어가면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딱 들고 나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친모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이 친모가 부인을 하고 있고, 이 계부는 아내가 살인 계획부터 시신 유기까지 적극적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엇갈린 진술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는 박용진 의원님 저 친모의 저 남편 무서워서 시킨 대로 했다, 저 이야기를 못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안 믿겨서, 차라리 익숙한 스토리 있잖아요. 남편이 아이를 되게 싫어했고, 그리고 대단히 가정에서 폭력적이었고, 그래서 아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젖먹이인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이렇게 흔하고 익숙하고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었던 그런 스토리라면 낫겠다는 생각이 막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게 참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아이를 유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그 족대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 고향 쪽에서는 이렇게 그물의 양쪽에 긴 대나무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잘 말면, 그 안에 말아가지고 그 대나무로만 잘 이렇게 정리하면 시신 유기하기 아주 이렇게 편한 그런 도구일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죽이는 방법, 유기하는 방법까지를 엄마가, 친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폭력적이고 나쁜 남편이, 나쁜 아빠가 이렇게 다 이 일을 짜고 강요하고 했었으면 마음이 덜 아프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 범죄 초기에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가 이 친모의 심리 패턴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요. 뒤늦게 알려진 친모의 행적을 보니까 그때 그 범죄 심리 분석이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그 딸이 새롭게 꾸민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에서 아내가 결국은 적극적인 조력자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협조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등장하는 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도 새로 난 2살박이 아이를 얼르고 있었어요. 친모가. 그리고 저 여자아이가 차 안에서 잘못될 때도 그 앞에 그 아이를, 그 2살배기 아들을 또 얼르고 있었어요. 그 지금 희생당한 그 딸도 2살 때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른 애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 저런 애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이 족대 갖고 시신을 어떻게 둘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 지금 살해를 주도한
계부가 그 A 양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초동의 목포와 광주의 관할권 문제, 그 다음에 그 희생을 당한 아이가 경찰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초기에 잘못 접촉했던 수사의 어설픈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직 동기는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이가 희생됐을 개연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치면은 이 아이가 잘못되고 희생당하는데 우리 사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로 비정한 친모에 드러난 행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 공식 수사반장 백지영 반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Y입니다. 지난주 건물 옥상에서 일명식 없는 30대 회사원을 살해한 사건. 그런데 알고 보니 범행 4시간 전에 한 명 더 묻지마 살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잔혹한 범죄, 누가 저질렀을까요?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옥상 묻지마 살인, 중국 동포, 4시간 전 한 명 더. 한 달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가산동의 고시원에 거주하던 중국 동포 김모 씨, 30살이에요. 지난 14일 밤 11시쯤 금천구 한 건물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30대 회사원을 처참하게 흉기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었다는 거예요. 약 40분 후 건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옥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다급하게 신고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김 씨를 바로 검거합니다. 김 씨가 왜 죽였냐? 라고 묻자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는데 시비를 걸어서 범행을 했다. 시비 걸어서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전이에요. 300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가산동의 한 고시원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 A씨, 52살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살인은 누가 저질렀을까? 알고 보니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6분쯤 이 30살 김 씨가 고시원 옆방의 같은 중국 동포인데 52살의 A씨를 죽인 후에 또 다른 흉기와 술을 구입한 후 300m 떨어진 건물 옥상으로 이동해서 4시간 만에 회사원을 또 죽인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왜 죽였냐? 묻는 경찰에서 옆방에서 시끄럽게 해서 며칠 전부터 다퉜다.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고시원 관계자를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그 있을지, 오늘 이제 나갈지, 그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제 확인하러 가서 보고를 하고 보니까. 백지영 반장님, 네. 알고 보니 동일한 사람의 소행이었어요. 네. 두 건의 살인사건. 정말 상당히 트라우마를 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중국 동포가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되는 4월 달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했는데 취업 비자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고시원에 거주를 하면서 경찰에게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찰이 체포된 이후에 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굉장히 불안해서 흉기를 구매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 사람을 살해하는 일을 아주 거리낌 없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불과 4시간 만에 또 한 명의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트라우마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 동포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와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난번에 구로동의 여경 사건을 촉발한 부분도 이제 중국 동포였단 말이죠. 뭐 중국 동포를 뭐 나쁘게 비하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지만 어찌됐든 중국 동포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형태의 범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30세 된 이 중국 동포도요. 중국에서 행적이 전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요?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여권을 이주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측면인데 과연 중국에서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지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11시 14일 오후 11시에 사람을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회사원이 왜 옥상에서 술을 마시냐 소란스럽게 하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다고 홧김에 살해를 했어요. 그런데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이 계약이 만료돼서 연락이 안 돼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현장에 같이 출동을 해서 이제 시신을 보고 출동을 해서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옆방에 있는 사람이 이 바로 30세 금천구 가산동 옥상에서 범행을 한 사람의 인적상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최초의 고시원에서 한 살인사건 때 이 흉기를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걸 CCTV를 확인하니까 나와서 서랍장에다가 흉기인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흉기를 구매한 걸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또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소위 말하면 치안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드는 정말 어떤 트라우마를 주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사건입니다. 백 반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걱정되는 건 모든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으로 작용할까봐 그런 트라우마로 작용할까봐 그렇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중국 동포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재차 강조를 드리는데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김광선 변호사님 옆에 고시원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묻지마 범죄인데 살해 후에 또 다른 흉기를 구입했다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는 심정으로 또 흉기를 구입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본인의 어떤 정신적 이력 아니면 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술에 만취했다고 해서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살인마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살인의 어떤 동기를 보면 단지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불만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또 옥상에서 왜 술을 여기 와서 먹느냐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두 번째 또 살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자체는 평소에도 상당히 약간의 위험성, 그러니까 우범자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살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적발이 됐어야 하는데 적발이 너무 늦게 됐죠. 그리고 본인 자체는 흉기를 또다시 준비를 했다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게 어떤 신경을 건드린다랄지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누군지 내가 죽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만취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찰이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중국 동포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적 우범적 성향 이런 문제인데 이걸 자체가 사실 뭐 국가적 안전 시스템을 논한다 할지라도 이걸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사실상 없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책이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극적인 두 건의 살인사건. 범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인천공항에 테러를 하겠다라는 협박범이 나왔는데 이 협박범의 요구사항이 참으로 황당무계합니다. 그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 이거를 준비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정말 취재해봤습니다. 인천공항 협박범의 황당한 요구. 신원미사의 남성 A씨가 그제 새벽부터 오전까지 총 5차례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와 의료센터 등에 협박 전화를 겁니다. 탑승객들 다툼으로 인질극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세상을 창조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3분 764여 명의 외국인의 발이 묶여있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 2,500여 명분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 전화를 받으면 황당하긴 하지만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요구사항이 그 테두리를 제거한 식빵 2,500명분과 포도주를 준비하라. 이것을 전화를 받았을 때 인천공항 우리 직원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당황하고 황당했을까. 그러면서요. 이 바람에 경찰이 각 여객터미널 순찰과 경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폭탄이나 테러는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신 이상자로 추정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발신자를 찾는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백 팀장이 이게 사실은 이분이 결국은
공간 협박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적어도 이분이 알았던 건 그 식빵은 그 테두리가 없어야 굉장히 맛있다. 네. 라는 부분을 알고서 요구한 것 같은데 황당무계해요. 굉장히 식빵이에요. 예언자적인 어떤 협박을 한 거죠. 예언자적 협박이다. 지금 뭐 그분 창조주 얘기를 또 들먹이고요. 근데 좀 말씀하셨지만 식빵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통상 많이들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식빵을 어떻게 먹냐면 테두리는 내버려두고 가운데만 먹어요. 근데 아마 이 협박하는 사람이 식빵을 꽤 좋아했던 사람이 아닐까. 개인적 취향 같아요. 네. 2,500명분의 식빵? 이게 무슨 자기가 어떤 종교의 무슨 리더도 아니고 굉장히 황당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거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11년 연속 세계 공항 평가 지수 이 서비스 부분에서 1위예요. 그리고 하루에 20만 명이 이용을 하고요. 연간 약 6,8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5대 규모의 공항입니다. 예. 이런 측면인데 이게 보도가 되면서 이제 설마 어떤 문제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트라우마를 많이 주죠. 왜냐? 불안한 심리.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면은 안전벨트 딱 매면서 무사하게 도착하길 바라하는 게 누구나 어떤 심정입니다. 아무리 강심장도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런데 이런 게 보도가 되고 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제 저는 저 비행기에서 식빵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가 본청과 인천공항 경찰대 지금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상당히 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떤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라고 하더라도 근사치 어떤 유사한 일이 조금이라도 조짐이 발생을 하면 공항이 되게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죠. 이런 측면 때문에 방금 지적하셨지만 공항공사라든가 공항에 있는 경찰관 관계자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조종사라든가 승무원들은 더더욱 긴장한다라고 해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정말 이 협박범 아직 못 잡았는데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잡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직접 해코지가 없어도 공포심을 유발했다. 처벌 가능합니까? 제가 볼때 이제 처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말이죠. 탑승객들 다툼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세상을 창조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또 뭐 은혜로운 분이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이제 전제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충분하게 어떤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걸 고지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업무적인 측면도 굉장히 장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협박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구속되면 또 추후의 소식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풀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풀 4인방 직접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여러 유명한 분들이 나왔어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랑 술 잘 사주는 멋진 형, 그리고 그냥 오신환 원내대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여경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풍등 사건의 외국인 노동자, 네 번째 로이킴 하나하나 전해드립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희망의 호프를 기대하며 여의도의 한 맥죽집에서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최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자처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에게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고 요청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 시원한 그 500cc 생맥주를 앞에 놓고 일단은 기분 좋게 잔을 부딪힌 3당의 원내대표들. 정말 시원했겠어요. 터놓고 얘기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다짐을 내비쳤는데 약 1시간 40분 정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추경 예산 처리와 패스트트랙 등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회 정상화 결론 내기는 역부족이었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호프 회동을 마치고 나온 각 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경위하고 서로의 입장 이런 정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니까요. 일단은 좀 파행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서 열어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아요. 저희 만남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가더라도 그런 문구 써 있잖아요. 자동차 공회전 금지. 근데 국회가 지금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못 냈더라도 이 세 명의 원내가 만나서 일단은 어떤 그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 분 잘했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돈을 누가 냈느냐.
마지막에 결제를 누가 했느냐? 그거 취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샀을까요? 아니면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네,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샀습니다. 이인영 원내가 샀군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샀습니다. 잘했어요. 여당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물꼬를 터야 되는 책임도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샀을 것 같은데요. 결제 금액은 한 10만 8천 원 정도. 10만 8천 원. 네. 세 분이서 맥주를 한 3잔씩에 치킨 한 마리 드셨다. 안주는 소시지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꼬를 텄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 원내대표들끼리 밥도 먹고 그다음에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물밑 협상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옛날만큼 잦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분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물꼬를 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밥 살 차례겠죠. 네, 밥을 사면서 서로 좀 이 꽉 막힌 국정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두 분은 별명이 있어요. 김弁박사님. 밥 네.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맥주 잘 사주는 형님. 근데 오신환 의원은 왜 별명이 없어요? 그러게요. 오신환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저한테는 맥주 잘 사주는 좋은 형님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아마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형이 좀 술 좀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자리를 마련한 건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지금 당내 내부 상황들이 다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얘기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청와대의 생각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둘러싸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 재량권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오신환 원내대표가 야심차게 당선은 됐는데 당내에서 지금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국회 정상화보다 바른미래당 정상화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바른미래당 정상화부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까운 얘기예요. 예. 어저께는 상견례 자리를 거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 정상화되기만 바라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님으로서 밥 사면서 국회 정상화 시동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한번 짜장면 샀잖아요. 이인영 원내. 오신환 원내도 샀나요?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샀는데 아직 3당을 아직 사진 않았구나. 어쩌다 보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이게 옛날 얘기가 됐는데 네.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제가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첫 원내 진출을 하고 첫 대변인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로 원외대변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짝짝이 잘 맞는 대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상호,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 당시? 예, 그 다음에 이계진, 새누리당 대변인 아닌데? 한나라당? 아따, 이름이 자꾸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계진 대변인. 이계진 선배님이 그때 되게 점잖았어요. 예, 점잖았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모여가지고요. 참 재밌는, 그러니까 떡볶이 회동, 그 다음에 해물탕 회동, 그 다음에 파전 회동, 이렇게 쭉 했는데, 국민들에게 아주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다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대변인 맡기면서 초짜 대변인 나경원, 초짜 대변인이 잠깐 들러서 파전 좀 얻어먹고 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분들은 대변인이 아니라 원내대표잖아요. 당의 실질적 리더들이신데. 살림꾼들이고, 예. 기자들하고 만나지 마세요. 그냥 몰래 정말 조용히 만나셔야 돼요. 옛날에 원내 총무라고 원내 대표라고 안 하고 원내 총무라고 하던 시절에 정말 낮에는 거의 죽기 살기로 싸우고요. 밤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건 원내 총무들이 했습니다. 그 원내 총무들의 이름들을 쭉 여러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 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88년도 그야말로 첫 번째 여소야대 상황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과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전국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당시 원내 총무들이 밤에 모든 정치를 다 했었다. 그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것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원내대표들이 기자들이 있고 방송사 카메라가 있는 데서 저렇게 만나지 마시고요. 몰래 만나셔서 밤에 깊숙한 얘기 서로 좀 나누시면서 전국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논란의 주인공. 바로 구로동 여경인데 최근 여경 무용론까지 번지게 만든 여성 경찰관의 취객 진압 동영상, 여경 선발 인원을 축소하라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청장까지 나섰습니다. 해당 여경은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면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힌 겁니다. 경찰청도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도 폭행 대응 매뉴얼에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수갑을 채웠던 교통경찰 역시 명예를 걸고 여경이 취객을 완전히 제압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였던 해당 여경이
최근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휴가를 낸 것으로 애초에 알려졌지만 구로소 관계자는 2달 전 이미 예정돼 있던 휴가라고 일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박정환 대표님, 이게 논란이 계속 안 끊기고 이어지는 모양인데 여경이 휴가 갔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거 갖고도 또 지금 논란이에요? 뭐 취재하고 보도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 원래 계획됐던 휴가다 아니면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휴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여경이 모든 걸 좀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돌아오시기를 좀 바라겠는데요. 맞아요. 이 사실은 제가 보면은 경찰도 이 사건에 만들어가는데 좀 일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축 없어야 우리 된다 하면서 유사시에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경찰이 위축되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 과격 시위에 있었던 과거 오래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이 뭐 이제 와서 사과라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꼭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 같고 다 뒤집어서 또 벌을 주고 뭐 징계를 주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니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로만 공권력이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하지 말고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파문의 본질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파문의 본질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거,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민의 태도가 있는데 이걸 자체를 여경의 어떤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 만약에 남자 경찰이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자 경찰 무용론을 제기할 겁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본질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여경이 지금 경찰 인력의 한 11%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실무에서도 그렇고 여자 경찰관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피의자로서의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입건이 되고 있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경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걸 단순히 여경의 체력 문제를 볼 건 아니다는 거죠. 또 어떤 여경은 또 뭐 체육과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남경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좋은 여경도 있어요. 저 아는 분도 저 팔씨름 이겨요. 네, 맞습니다. 모든 걸 경찰에서 모든 걸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결국 뭐 테이저건이랄지 여러 가지 보호 수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효율성 있는 장비를 지급해서 제압하도록 해야지 피의자와 힘으로 맞서서 제압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사건 자체를 보면 특히 여경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하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경찰 내부에서 제 이제 경찰청 출입 기자 초년병 기자 시절 때 유명했던 말이 있어요. 경찰 내부에서 총을 쏴서 범인을 잡으면 나중에 징계서 써야 되고 진술서 써야 되고 감봉받고 하니까 그 총을 던져서 총을 던져서 맞춰서 제압하라. 웃지 못하는 경찰 내부의 일이 있거든요. 더 이상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 없이 특히 어떤 불법 폭력 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정당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세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어떻게 총을 던져서 사람을 제압합니까? 말이 됩니까? 지난해 10월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피해 금액만 117억 원, 180만 리터의 기름이 불타서 사라졌던 폭발 사건이었죠. 하지만 화재의 원인은 다소 황당. 바로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날린 저 풍등 때문으로 밝혀져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당시 경찰이 이 스리랑카인 남성을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4차례 경찰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123차례나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된 것. 당시 긴급 체포 후 48시간 만에 석방돼 고맙다고 말하던 스리랑카인의 목소리가 선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들. 당시 저 스리랑카인 너무 안쓰럽다.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이 뭔 잘못이냐. 불나게 설계한 저게 잘못이지. 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123번이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추궁을 들었다? 이건 추궁이 아니라 강요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이뿐 아니라 저유소에 불이 나면 한마디로 X된다라는 표현을 아냐 라면서 비속어까지 경찰이 했다는데 경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까지 공개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스리랑카인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인권위가 경찰에게 철퇴를 내린 셈인데 박수영 기자, 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은 긴급 체포됐다가 다시 풀려나서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때 고맙습니다 하던 목소리 다시 들어도 참 안타깝네요. 좀 짜네요. 네, 그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상황입니다. 계속 수사받고 있다. 지금 7개월째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정말 긴 시간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겠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이 조사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그 심신도 많이 허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김병민 박사님, 물론 저유소에 저만한 큰 화재가 발생한 게 고작 풍등 하나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지금까지의 조사, 그중에서 너 거짓말이잖아라고 계속해서 아니 우리 계속 뭐 버닝썬, 뭐 장자연 이런 사건 때 경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저희들이 몇 번 확인하고 정보까지 흘려주는 것까지 봤는데 외국인, 힘없는 외국인 만만하니까 이렇게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저유소가 저렇게 폭발하도록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고요. 저 당시 풍등 날렸던 거 다 기억하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풍등이 날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잠깐 쉬는 기간에 옆에 있는 풍등이 있네라고 해서 그 풍등을 날렸던 것이고요. 지금 화재가 나는 현장을 보게 되지만 바로 저유소로 가갖고 폭발한 게 아니고요. 저유소 앞에 풍등이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유소를 설계하는 과정에 도대체 어떤 분이 저런 내용을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잔디밭 옆에 돌렸어도 돼요. 잔디밭을 설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기다 예. 콘크리트 바닥으로 깔아놓게 되면은 당연히 불이 옮겨 붙을 리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 경찰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 풍등으로 저유소에 큰 대형 참사가 나도록 설계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같은 방식으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여경에 대해서 그 영상 낱낱이 공개했고 여성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스리랑카인에 대해서 뭔가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까지 해가면서 거짓말이지 했던 경찰이 누구인지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발표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정하 대변인, 이게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경찰이 조금이라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있으면 경찰이 대국민적으로 엄청나게 티내고 우리 억울하다 경찰청 가까이 나서잖아요. 그런데 버닝썬, 장자연, 이거 외국인 풍등 힘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 못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경찰이 그 칼날을 갖다 댄다라는 불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저희가 경찰에 관련한 이슈 얼마나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근데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좀 경찰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능력을 많이 축적을 해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모든 걸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고 갈 텐데 지금 현재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글쎄요. 과연 이렇게 믿고 경찰을 믿고 국민들이 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저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믿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자꾸 경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귀담아서 좀 더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 뉴스를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또 어딘가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거짓말하지 마라고 경찰에게 123차례 추궁을 들을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라는 것 꼭 경찰이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악플입니다. 불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퇴교 위기에 놓였던 가수 로이킴이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차에 정준영 당톡방 사건에 연루돼 음란물 한 건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당시 눈에 띄게 수척한 모습으로 출석했던 모습을 먼저 보시죠. 음란물 유포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실력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 생활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온 로이킴은 졸업식에서 우등 졸업으로 사회학과 학사 학위를 받은 건데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만 없었다면 참으로 자랑스러웠을 우등 졸업. 하지만 로이킴은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반성하며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로이킴의 우등 졸업 소식을 두고 공부보다는 인성이다, 아니다, 사생활과 공부는 별개다 등등의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한창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미국의 한 흑인 억만장자가 흑인 대학교의 졸업생 수백 명의 학자금 대출을 야 너네 그거 갚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을 해서 학생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졸업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저 졸업할 때는 왜 저런 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모펀드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스미스가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모어하우스 대학에서 열린 졸업식 연사로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학자금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깜짝 선언을 했는데, 그가 약속한 금액이 무려 477억 원에 달합니다. 이 모어하우스는요,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대학으로 졸업생 선배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리고 흑인 영화배우 세뮤얼 잭슨이 바로 이 학교가 선배님들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 다 열광을 했는데, 일단 이분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Because we are enough to take care of our own community. 이 로버트 스미스 씨는요, 사실은 자수성가한 이 대표적인 성공한 흑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미 연초에 17억 9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또 477억 원에 대학생들 그 학자금 빚까지 다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이 학자금 빚이 사회적으로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해도 저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독지가가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졸업식장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한 졸업생의 반응, 인터뷰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버지도 좋아하는 이 소식. 돌아가시면 안 되죠. 네. 정말 훌륭해서 저희 먼 미국 이웃나라 소식이지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민국 이 청년들의 학자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청년들 등친 학자금 대출 사건도 점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는 20년 만에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민 꼭 해결되기를 저희 돌직구쇼도 응원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